이 자본들은 새로운 출구가 필요해요. 전체 인구의 2.5%만이 이게 중요합니다. 2.5%. 안녕하세요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고 싶어요. 사실은 저도 당연히 글로벌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이겠죠. 근데 그러려면 미래를 읽어야 되고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백신 수용자가 되게 하는 게 제 이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유아입니다. 지난번 1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처음 하느라고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어려웠고요. 앞으로 뭐 잘 되겠죠. 어쨌든 지난번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해드렸고요. 오늘 1부에서는 제가 그런 메타버스가 도대체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우리한테, 그리고 왜 지금 메타버스가 나타났고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 메타버스로 다 지금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메타버스 개념을 말할 때 같이 나오는 개념이 있는데요. 웹 1.0, 웹 2.0, 웹 3.0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는 이 흐름을, 특징을 웹 1.0, 2.0, 3.0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80년대에 나타난 것이 웹 1.0 시대인데 디바이스가 주로 PC, 컴퓨터였어요. 웹 2.0 시대는 대표적인 거 사실 90년대 이후부터 웹 2.0이라고 하는데 PC도 있지만 그보다도 2010년 이후에 나타난 스마트폰입니다. 모바일 인터넷. 이게 웹 2.0 시대거든요. 근데 웹 1.0과 웹 2.0은 다 어떤 개념이냐면 웹 2.0은 그냥 우리한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read, 그냥 읽기만 한다. 근데 웹 2.0이라는 것은 read and write. 그래서 2.0 시대부터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처럼 이렇게 글을 써서 남기고 후에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이런 것처럼 나의 일상을 기록하고 뭐 이런 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게 웹 2.0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개인으로 봤을 때 우리가 로그인할 특징이 뭐냐면 웹 2.0 시대는 아이디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패스워드 쳐가지고 들어가서 로그인 하잖아요. 웹 2.0은 무슨 차이가 있냐? 여러분 많이 써봤겠지만 요즘에 어디에 새로 가입할 때 카카오톡으로 직접 로그인이 돼요. 혹은 페이스북으로 직접 로그인 되거나 구글 계정에 직접 로그인 돼요. 그게 웹 2.0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대형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내 아이디가 기록이 되면 그걸 기반해서 관련 서비스, 앱을 다 로그인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웹 2.0 특징이에요. 그럼 웹 3.0은 뭐냐? 앞에서 1.0은 읽는다, read. 2.0은 read and write, 쓴다. 웹 3.0은 가장 큰 특징이 앞에 read, write, 읽고 쓰뿐만 아니라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한 방향으로 플랫폼에서 나한테만, 사용자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것이 보상을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웹 3.0의 특징은 소유권이 인정이 되고 나의 공헌들이 나의 가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 일방향으로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참여도에 따라서 나의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웹 3.0은 read and write, 읽고 쓰고 플러스 소유권 인증과 가치 이전입니다. 가치 이전. 기억하세요. 웹 3.0은 소유권 인증과 가치 이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저들이 거기서 공헌한 것들이 나한테 소득으로 오는 거죠. 예를 들면 로블록스 같은 게임 플랫폼은 내가 로블록스 플랫폼에 가서 내가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게임 룰을. 많은 사람들이 로블록스 들어왔던 많은 유저들이 내가 만든 게임을 거기서 놀면 나한테 보상이 오는 거예요. 보상이. 그게 웹 3.0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웹 3.0의 특징은 뭐냐면 디바이스가 PC, 모바일, 스마트폰, VR, AR, MR, 뭐 XR 이런 우리가 3D 공간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상호작용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웹 3.0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메타버스라고도 표현을 해요. 메타버스라는 호칭과 웹 3.0은 조금 다른데 웹 3.0은 기술적으로 말하는 거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경제 생태, 어떤 생태계를 메타버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페이스북에 지금 이름 메타라고 사명을 다시 했죠. 저크버그가 한 말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크버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메타버스를 하나의 신성을 가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당신은 내용을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속에 있다. 이것이 메타버스의 핵심입니다. 그럼 메타버스가 왜 지금 나타났을까? 지금 이렇게 강조되고 있을까? 그 전까지도 다 그 선상에 있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기술이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기술이 막 VR, AR 기술, 5G, 6G 이런 기술이 막 나오면서 과거에 구현 못했던 것들이 다 구현하게 된 거예요.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그래서 새로운 제품 창조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신제품이 갈망이 됐다는 거죠. 가능해졌고. 그래서 다양한 신기술 응용을 통해서 무한한 상상력 실현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구현이 될 수 있었다는 거고요. 기술적으로. 두 번째 배경은 왜 지금이냐, 메타버스가. 자본이라는 거는 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제가 지난번 1회에서 네이버하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성장한다고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다시 말해서 웹 입점공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들은 새로운 출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새로운 부가가치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거든요. 이것이 대안으로 나온 것이 메타버스입니다. 그래서 가상과 현실을 상호작용하게 해서 자본이 거기에 투자가 해서 그 시대를 만들어 감으로써 자본은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가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가총액이 그 기업의 가치가 GM이나 그 전통 자동차 완성 업체들 합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애플은 시가총액이 2.5조 넘어요. 사실은 전 세계 국가 GDP로 순위를 놓으면 8위에 속합니다. 대한민국 GDP가 2조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애플이 만들어낸 가치가 대한민국의 GDP를 초월해요. 왜? 애플이 만들어낸 것이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자본은 새로운 출구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더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의 측면에서 새로운 출구가 필요했다는 것이 두 번째 메타버스 지금 빨리 가는 배경이고요. 세 번째는 고객들도 똑같아요. 우리 매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계속 눌러가지고 뭐 하잖아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들어가서 보기만 하고 쓰기만 하잖아요. 우리가 별명으로 엄지당이라고 하거든요. 엄지당. 맨날 엄지를 누르면서 그러잖아요. 네, 이제 고객들도 지루한 거예요. 새로운 뭔가가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공유, 체험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되는 이런 수요가 우리 사용자 입장, 고객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부감으로써 우리 매개인이 엄지당에서 탈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메타버스입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란 건 뭐냐면 내가 거기서 참여를 하는 것이 참여에 따라서 나의 소유권과 공헌이 인정이 되고 거기에 나게 가치를 주는 거거든요. 일방향으로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썼으면 이게 쓴 것이 당신 거다. 거기에 따라서 가치를 부여를 해주는 거. 그게 메타버스입니다. 그게 새로운 가치를 개개인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자본이 추종을 받고 빨리 발전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무엇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를 대하는 우리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메타버스 세계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밖에서 강연을 많이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나는 몰라도 상관없다.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얘가 왜 메타버스를 공부를 해야 되나 되게 어려워 보이고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유명한 미국 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두 명을 말씀드릴 텐데요. 한 분은 우리가 에버렛 M. 로저스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그 한국 전쟁에도 참전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혁신 확산 이론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창업 쪽 하신 그리고 미래 기술 쪽 혹은 미래 비즈니스 모델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책을 다 읽었을 거예요. Diffusion of Innovation이라는 책인데요. 혁신 확산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기술 수용 주기 모형을 여기서 이분이 제안을 합니다. 그럼 들으면 갑자기 머리 아파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인사이트가 나와요. 여기에서 기술 수용 주기 모형이 이렇게 롱테일 이렇게 쫙 가다가 정규 분포 같은 게 펼쳐지고 다시 이렇게 롱테일로 가는 이런 모양을 그래프 모양을 나타내는데요. 여기서 이분이 중요한 개념을 제시를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인간들을 어떤 새로운 기술이 딱 나와 새로운 개념, 새로운 기술을 왔을 때 우리 인간이 거기에 보이는 이 리액션을 5가지로 이 사람이 분류를 한 거예요. 이걸 기술 수용 주기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새로운 개념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그걸 막 하는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innovator라고 해요. 영어로 innovator. 한국어로 하면 혁신 수용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 인구의 2.5%만이 혁신 수용자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2.5%. 제가 안유아쇼에서 왜 안유아쇼가 하고자 하는 게 뭔지 말씀드렸죠. 안유아쇼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고 싶어요. 사실은. 저도 당연히 부자가 더 큰 부자, 글로벌 내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게 꿈이겠죠. 근데 그러려면 미래를 읽어야 되고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냐? 혁신 수용자를 말합니다. 2.5%입니다. 여러분들은 안유아쇼와 같이 하면 그 2.5% 혁신 수용자가 되게 하는 게 제 이 프로그램의 목표입니다. 당연히 저도 그 2.5%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2.5%가 되는 건데요. 이노베이터입니다. 그래서 2.5%가 혁신 수용자라서 먼저 해보고 이끌어가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을 선각 수용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early adopter라고 합니다. 일찍 수용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선각 수용자라고 하는데 전체 인구의 13.5%예요. 그럼 13.5% 플러스 2.5% 앞에 이노베이터 2.5% 합하면 16%가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 그걸 먼저 받아들이고 이끌어가고 수용하는, 그래서 그 흐름을 시대적 운명을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늘 시대적 부자가 되는 겁니다. 왜 중국의 알리바바 마윈이 세계적 부자가 됐을까요? 가장 먼저 핀테크를 중국에서 구현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느 세 번째 수용자를 한국어로 표현드리면 정기 다수 수용자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early majority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34%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게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야 이러다가 2.5% 사람들이 막 끌고 가다가 후에 13.5%가 막 동참해서 분위기가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34%가 막 올린 게 2018년 이전까지였어요. 그러다가 2020년 코로나 터지면서 돈이 망창 풀리면서 코인 세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는데요. 그게 여기서 말하면 후기 다수 수용자라고 합니다. late, 늦다, late majority. 후기 다수 수용자가 또 34%예요. 그러면 2.5%, 14.5%, 34%, 34%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는 이 시장에 온 겁니다. 그러면 그 제일 앞에가 2.5%는 그 뒤에 오는 34, 34%의 돈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왜? 흐름을 주도했기 때문에. 먼저 갔기 때문에. 길목에 서서, 시대의 변화의 길목에 서서 그 다음에 오는 흐름을 내가 다 테이킹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도 안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레저드라고 합니다. 지각 수용자. 현실이 펼쳐졌는데도 계속 부정적으로 보는, 요즘에 가상자산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일각에서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봐라, 다 허위라고 했지, 하지 말라고 했지, 아니라고 했지. 저는 그분들이 대표적으로 지각 수용자라고 봐요. 여러분, 가상자산이 많이 떨어졌지만 메타버스 시대가 열리는 한 메타버스의 모든 게 다 가상자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시대적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왜 메타버스에 우리가 개념이라든지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고 참여를 하고 시대적 흐름을 읽어야 되냐면, 우리가 그 2.5%에 들어야 우리가 상위 3% 되는 부자의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시 배경을 드렸고, 그리고 왜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측면에서 한번 좀 철학적으로 풀어볼게요. 여러분, 아주 고대 우리 역사책에서 볼 만한 그 고대에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은 이 자연에 대해 알 수가 없었어요. 이 과학이 발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별로, 각 민족별 다 다른 신을 모셨습니다. 어떤 나라 막 돼지를 신으로 모시고, 어떤 나라는 소를 모시고, 어떤 나라는 어쨌든 각 나라별로 다 자연을 뭘 읽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에 적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을 모시면서 심리의 안정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첫 번째 인조 문명이 있습니다. 인조 세계. 1차로 만들어낸 인조 세계가 있습니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 사실 메타버스는 인간이 만들어낸 2차 인조 세계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가상 플랫폼을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 믿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 성경이 하나의 바이블이 우리한테 거기서 나는 많은 것들이 나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내가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그걸 성경을 하나의 인간이 만드는 문명이고 하나의 인조의 세계라고 하면, 메타버스도 우리가 그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활을 못 하나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믿는 분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행동을 해요. 그 사람의 비행을 거기에 따라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있고 그 세상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되게 많은 교회가 있고 그 속에서 많은 삶이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삶의 변화도 있고요. 또 교회 자체가 많은 이 사회에 의미 있는 일도 하고요. 그러면 메타버스도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2차 문명, 2차 인조세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상 플랫폼이다. 기술을 우리가 응용을 해서 가상 플랫폼을 만들지만 사람들이 이래요. 에이, 그게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뭐야? 다 헛소리지 이런데 질문하고 싶어요. 인터넷이 여러분 손에 잡힙니까? 인터넷이? 눈에 보여요? 인터넷이? 그런데 지금 요즘에 인터넷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인터넷이 뭘 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인터넷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혹자는 물어봐요. 메타버스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진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메타버스는 들어가는 방식이 왜 1.5, 2.5 다릅니다. 아이디를 놓고 비밀번호를 넣지 않아요. 지난번에 1회에서 최 교수님이 그러셨죠. 한국의 메타버스는 아직도 아이디를 놓고 패스워드 넣는다. 웹 3.0은 메타버스 시대는 뭘부터 하냐면, 여러분 그 혹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가상자산 투자해 보시면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텐데, 지갑부터 만들어요. 웹 3.0은 제가 말했죠. 핵심 뭐라고 했죠? 소유권이라고 했고 가치 이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유저들이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창조하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게 웹 3.0이고요. 그게 메타버스라는 생태계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웹 3.0은 우리가 지갑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그 비트코인이나
어떤 가상자산에 투자하려면 먼저 지갑부터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 지갑을 만들죠? 여러분 지갑에 여러분들이 가상 세계에서 만들어낸 가치가 여러분 지갑으로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상세계에서 만들어낸 가치가 그게 여러분 지갑에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핵심은 소유권 인정과 가치 이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불어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갑부터 만드는 게 웹 3.0 인터넷 기술의 시작이고 메타버스 첫 입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타버스 융합 시대에 새로운 빅테크 기업, 새로운 구글 같은 기업이 만들어질 거다. PC 시대, 웹 1.0 시대, 웹 1.0 시대, PC 시대의 위너는 누구였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많이 연결하는 기업이 세계적 기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표현에 인구 배당을 벌었다. 인구 배당. 많이 연결할수록 그 기업이 대기업이 됐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해서 PC 시대, 왜 1.0 시대에는 인구 배당을 벌었다고 제가 표현을 해요. 그때 대기업이 누구였어요? 80년대 MS,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시스코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 대기업이었어요. 그러다가 웹 2.0 시대로 오면서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오면서 게임 룰이 변합니다. 앞에서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인구 배당을 보는 게 핵심이었다면 모바일 인터넷 시대는 산업을 인터넷에서 연결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배당을 벌었다고 제가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때 산업하고 시너지를 많이 내는 기업일수록 세계에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애플, 스마트폰을 만든 애플, 구글. 세계적 위너가 됐고 지금 시가총액 1위고 어떤 국가의 부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애플이. 그 다 시대적 흐름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자, 그럼 궁금하시죠? 메타버스 시대는 무슨 게임일까요? 누가 위너가 될까요? 메타버스는 사물과 사물 연결하는 기업,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기업, 만물을 연결하는 기업, 연결하는 이것이 앞으로 어떤 기업이 미래의 구글이 되나 미래의 애플이 되냐 연결 배당을 버는 기업이 미래의 기업이 된다. 누굴까요? 일단 IoT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035년에 IoT 연결하는 시장이 1조 달러입니다. 원화로 1,300조예요. 그러면 내가 IoT 시장에서 거물 기업이다 하면 나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된다라는 거예요. 유니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는 초연결 배당을 버는 기업이 세계적 기업이 된다. 메타버스의 구글, 메타버스 애플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적 흐름에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메타버스 시대에 나하고 어떻게 결합시켜서 내가 2.5%의 이노베이터가 되겠는지를 오늘 이후로 고민해 보기를 말씀드리면서 2부에서는 최은호 교수님과 함께 해외 대표 글로벌 기업들이 메타버스 시대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하나하나 따져볼 거고요. 그 속에서 어떤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어서 기회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오려면 지문, 얼굴, 그 다음에 제스처를 공식으로 추가하겠다. 애플, 아이폰은 전 세계 앞으로 어딜 가든 사무실 들어갈 수 있고 호텔을 들어갈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예. 그냥 스마트폰 누르시면 되지 본인이 뭐 할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는 한국의 이 메타버스 코어가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는지 이 문제점을 우리가 짚어줬고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애플이나 그리고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실제 어떻게 풀고 있는지 그 사례를 집중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아바타가 나인지를 확실하게 인증이 돼야 되고 그게 결국 신뢰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면에서 지금 우선은 저는 지금 걱정이 되는 게 한국이 좀 너무 늦은 거는 아닌가요?
예, 네. 이렇게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메타버스는 네. 한 90% 이상이 아이디 패스워드로 지금 들어가게 돼 있고 그러니까요. 예. 아직까지 생체 인증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외국에서 지금 많이 토론되는 부분이 네. 앞으로 메타버스에도 멀티 생체 인증, 그렇죠. 그러니까 지문, 네. 홍채 또는 제스처. 네. 가장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네. 패스키라는 거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네. 앞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오려면 지문, 얼굴, 얼굴, 그다음에 제스처를 공식으로 추가하겠다라고 발표를 아, 했어요. 제스처 추가. 근데 역시 네. 메타버스 내에서도 우리가 음성으로 많은 걸 하게 될 거고, 네. 그리고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보면 메타버스 내에서 제스처 특허를 몇백 건씩 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없이 그냥 단순히 아바타가 다가가서 인사하고 채팅하고 얘기하는 거를 메타버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지요. 더군다나 네. 가장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네. 작년에는 메타버스는 현실의 스마트홈을 그대로 디지털 트윈, 네. 메타버스 트윈으로 만든 거를 메타버스라고 정의를 했는데 네. 가장 최근에 메타버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타버스에는 시큐리티 엑스퍼트 전문가가 엄청 필요하다. 보안 전문가가 예. 엄청 중요하다.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앞으로 줌 미팅이나 팀 미팅에는 네. 앞으로 거기 참석자가 사람도 있지만 아바타로 참석하거나 그렇죠. 동물 아바타로 참석하거나 그렇죠. 홀로그램으로 참석하거나 네. 뭔가의 변화된 모습으로 참석하면 그 사람이 진짜 참석자인 걸 어떻게 구별하죠? 그러니까 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람 얼굴을 직접 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사람인 거 맞는데 만약에 아바타가 만약에 내 대신에 회의를 참석한다 이러면 누군가 그 아바타를 도용을 해가지고 해킹하는 사람들이 그 회의에 뭐 맞습니다. 보안 예. 회의에 참석할 수도 예. 있고, 예. 우리가 또 이런 걸 해봐야 되는데 네. 애플은 실이나 네. 가전제품, 네. 그러니까 홈 IoT를 주로 했다면 네. 그거를 똑같이 이제 메타버스로 옮겨올 가능성이 많은데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물 인터넷이 스마트 팩토리 위주의 사물 인터넷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산업 메타버스,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솔루션을 내겠다. 그래서 지난번 1월에 CES에서 현대자동차랑 협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울산의 현대자동차 조립공장을 네. 똑같이 메타버스 내에 구현을 해서 네. 뭔가를 테스팅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그거를 울산의 자동차 조립 라인을 멈추고 그거를 수정을 하겠다. 혹시 플랫폼 이름이 있나요? 따로 플랫폼 아직 이름을 이름은 없고요. 플랫폼 이름을 발표하진 않았고 산업 메타버스라는 예. 그런 걸 따로 발표했는데 네. 국내에서의 지금 메타버스에 관한 각종 언론 보도 자료나 네. 이런 거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아니, 그래서- 잠깐만요. 그 산업 메타버스가 제가 알기로는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옴니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글로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런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마치 항공관에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서로 협업하면서 가는 예, 시스템인 예, 걸 예.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산업 메타버스가 되기 위해서 지금 교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럼 지금 어떤 거죠? 네. 이게 네. 그 현실에 있는 네. 스마트 팩토리에 예. IoT 센서를 엄청 넣은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산업용 IoT였거든요. IoT 센서. 예, 네, 네, 근데 네. 이거를 메타버스 내 그래픽에서 네. 팩토리를 지으면 똑같이 거기에도 센서가 아, 관련된 인증서가 심어져서 센서 인증서. 그 위치가 정말 고장이 났는지 네. 뭐 새로운 거 엔진을 도입하면 가상으로 도입했지만 실제 동작을 하는지 우리는 국내 메타버스는 보여주기 위한 그냥 그래픽만 보여주고 있고 여긴 공원입니다. 여긴 뛰어다니는 데입니다. 네. 여긴 수업 공간입니다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죠. 실물 현재 만약에 현대자동차의 어떤 지금 엔지니어 과정에서 어떤 부품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게 센서가 있어서 예. 그 고장난 것이 그대로 지금 구현한 메타버스 산업 그 안에서 거기에 그대로 메타버스에서 문제점이 구현이 되는 거죠. 그게 예. 그 뜻인 거죠. 예, 제가 네. 지금 네. 그 마곡에 네. IoT 협회 회원사들과 만드는 스마트 홈 테스트베드가 있는데 네. 거기에 이런 걸 올릴 겁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주부들이 좋아할 내용인데 네. 제가 스마트 안경을 쓰고 네. AS 센터의 네. 엔지니어도
스마트 안경을 쓰고 네. 우리 집에 지금 냉장고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네. 냉장고를 그냥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라 3D로 이렇게 쫙 부품을 그렇죠. 네. 열어가지고 네. 여기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니까 냉각수가 안 되네요. 네, 네. 그러면 양쪽 다 스마트 안경을 쓰고 우리 집에 가전제품을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쪽에서 이거는 그 이틀 정도 후면 부품이 갈 수 있습니다. 네. AS 기사를 보내드릴 수도 있고요. 네, 네. 요새는 빌트인 가전이라서 그걸 네. 통째로 뽑고 새로 주북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라고 알려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굉장히 편하겠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그 산업용 그 네. 메타버스 솔루션이라는 거는 네. 이런 직접적인 거를 네. 왜냐하면 기존에서 그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홀로렌즈라는 그렇죠. 그런 안경을 쓰고 맞습니다. 예. 그 정유탑, 네. 화학공장 이런 데서 네. 옛날에는 두꺼운 예. 설계도를 가져가서 어느 걸 교체해야 되나 이렇게 맞아요. 봤던 거를 네. 홀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3D 엔진을 봤던 거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실제 실물에 가까운 그런 걸 하겠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산업 메타버스 그 내용이 우리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 메타버스 코어 그 부분과 아까 네 가지 표준과 예. 연계해서 하면은 어떤 게 어떻게 해결이 됐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 지금 메타버스를 일종의 네. 그래픽과 참석, 예. 누군가 얘기하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면 네. 그 실제 예. 그 해외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은 실제 써먹을 수 있는 결제 서비스, 실제 그런 거를 제품으로 패키징해서 팔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 비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해봤다 수준을 가는 게 큰 차이인 거죠. 그러면 이제 결제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메타버스에서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상에서 결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아까 실험만 하고 말씀한 있었고 아바타 결제라는 예. 아까 그 맥킨지의 그런 예, 아직까지는 아바타, 결제 수단을 제한한 네. 사람은 네. 그 몇 개 모델이 없고요. 예, 예.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이 돼야 네. 국내는 그 중에서 일부인 뭐 NFT 열풍이 불고 있는데 가장 정확한 거는 네. 안전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짜 아바타가 NFT를 거래해야 또는 가상 토지를 거래해야 이게 진짜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한다. 답지 NFT만 튀어나와서 제가 네. 이렇게 가끔 질문합니다. 네. 미안한데요, 당신의 아바타는 NFT를 어느 지갑에 넣고 다니실 건가요? 그럼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네. 그러면 그 아까 지문, 홍채, 제스처 뭐 이런 그 보안에 관련 어떤 수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증에 그 사람인지를 확실히 인증하는 어떤 검증 인증 과정인데요. 예. 그 이게 제스처가 좀 더 현실적으로 보안 문제 해결이 효율적이라든가 홍채가 더 효율적이라든가 지문이 더 글로벌 기업들이 어느 쪽으로 훨씬 더 포지션을 놓고 개발을 하고 있나요? 예. 가장 보안에서 가장 기초적인 네. 거는 너와 나만 알면 되는데 출발하다가 네. 여러 사람이 하게 되니까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를 오랜 동안 써왔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네. 아이폰에 지문이 달리면서부터 네. 전 세계 스마트폰이 이제 지문을 달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애플페이, 삼성페이로 연결이 됐는데 네. 지금 현재의 상황은 네. 구글, 애플,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생체 인증을 쓰고 있으니까 네. 이거를 하나만 쓰면 지문 하나만이잖아요. 네. 그런 지문하고 홍채를 같이 쓰면 네. 투팩터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다 제스처까지 되면 쓰리팩터잖아요. 네. 제가 지난 5월 4일 날 그 패스키라는 게 전 세계에서 발표됐고 국내 보도 자료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공식으로 발표해요. 지금 현재 헬로라는 얼굴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문 USB나 지문 신용카드로 들고 가는 제품을 이미 한 10여 개 이상 승인을 했어요. 네, 네. 근데 마지막으로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이 나와서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스처를 모든 거에다 집어넣겠다. 근데 반대로 저는 이런 걱정이 있어요. 들으면서 그냥 내가 그 이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 지문, 제 홍채, 제 제스처가 어쨌든 거기서 나라는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 이렇게 검증을 해서 들어오게 된 거, 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디바이스 나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제 정보가 미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그쪽에서 거기에 기반해서 뭔가 개발해서 나를 알아보도록 개발한 거잖아요, 프로그램을. 근데 오히려 거기서 내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닌데 내가 하는 어떤 경제 활동에 들어와가지고 내처럼 어. 할 그 안정성을 어떻게 예, 확보해요? 그래서 반대로. 예, 일부에서 말씀드렸겠지만 우리가 그 개인키 공개키란 말을 했었지요. 예, 그 개인키란 네. 공개키가 이렇게 찢어서 했는데 항상 네. 개인키는 여기에만 내 정보가 있고 이 공개키는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그 PKI라는 인증서가 네. 공개키와 개인키로 나눠져 예. 있는데 개인키는 나만 갖고 있는 거고. 개인키는 나만 가지고 있고 이건 절대로 안 나가고 그러면 이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거는 다 개인키만. 공개키만 공개키만 가지고 갖고 있죠. 있다라는 예. 거죠. 그런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예. 거죠. 그게 우리 그 PKI라는 표준이 1989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개인이 전 세계 개인이 쓰는 가장 광범위한 표준입니다. 이런 부분이 물리적인 장치를 할 때도 인증서가 쓰이고 네트워크 간에 연결할 때도 쓰이고 우리가 안전한 홈페이지라는 HTTPS라는 걸 가끔 창에서 보실 텐데 네네. 거기에도 쓰이고 그 위에 생체 인증, IoT 인증, 메타 인증 이렇게 층을 쌓고 있는데 교수님 영화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네. 도둑들이 네. 금고가 있는데 막 10단계로 조치가 돼 있어. 그러면 네네. 하나씩 풀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가 원팩터 지문에서 지문하고 홍채 투팩터, 쓰리팩터 그렇죠. 넘어가면 그렇죠. 안전이 더 강화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PKI라는 거를 가령 네. 이거를 해커가 훔쳤어요. 네, 네. 공개키라는 걸 훔쳐서 이거를 네. 똑같이 이렇게 만들려면 네. 이게 슈퍼컴퓨터로 100년 걸려요. 아, 그렇군요. 예, 옛날에 PKI의 보안 강도는 가령 256이었는데 네. 지금 2048이란 굉장히 높은 수치를 쓰고 있어서 네, 네. 정말 중요한 일 아니면 슈퍼컴퓨터 100년 돌리겠어요? 아, 거기에다가 이제 지문이 올라갔죠. 그렇죠. 얼굴이 올라갔죠. 그렇죠. 제스처가 올라가면 거의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 지금 애플도 좋고 아마존도 좋고 뭐 MS도 좋은데 그 아마존에서 최근에 아이로봇이라는 그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아이로봇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거기서 그 아마존에서 로봇이 배달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뭐 층층이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로봇을 하게 되면 뭐 아파트별로 쓰는 로봇이. 그러면 그 층층이 고객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고객을 알아보게 배송을 하나요? 배달을?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네, 국내 네. 현실을 먼저 얘기해 보죠. 네, 네. 국내에서 로봇은 지금 딱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네, 네. 실내 서빙 로봇이라고 해서 앞뒤가 다 오픈되고 네. 거기 뭐 반찬이나 이런 거 음식을 배달하는 거 다 오픈이 되어 그렇죠. 있죠. 네. 두 번째는 방역 로봇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청소해 주는 로봇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가 네. 재밌는 예를 예.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배민에 예. 배달의 민족에 예. 예전에 갔다 오면서 짜장면 사와라, 피자도 사오고 베스킨 라빈스도 사와라 하면 세 네. 가지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는 앞으로 로봇이 네. 출동하게 돼 있어요. 이제 네, 한국에도 최근에 배달 로봇이 이제 길거리로 나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짜장면 주인은 1번 칸만 접속을 해야 되고 그렇죠. 피자집은 피자 칸만 접속해야 되고 그렇죠. 베스킨 라빈스는 냉동 칸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각각의 진짜 짜장면 주인집인지를 검증해야 되고 그렇죠. 피자집인지 하고 그렇죠. 어떤 놈이 그거를 거기다가 폭탄을 넣어놓든지 벽돌을 그렇죠. 넣어놓든지 뭐 네. 오물을 넣어놓지 하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올 때까지 오픈은 안 돼야 되겠죠. 네.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배고파서 피자 칸 열으면 안 될 거고. 그럴 건. 또 하나는 아파트마다 현관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관 비밀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IoT 도어록이라면 열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잘 보세요. 내가 주문한 나라는 인증서가 있고 그렇죠. 사실은 나라는 공개키죠. 네. 두 번째는 배민의 공개키가 그렇죠. 배민이 로봇한테 시켰고 시켰고. 네. 세 번째는 짜장면집 주인이 열고 닫았다는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네. 피자집, 네. 네. 아이스크림집. 다 각각 예. 있어야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는 1번 칸은 나, 2번 칸은 배민, 네. 3번 네. 칸은 로봇 네. 이렇게 기차로 생각하면 쉽죠. 네, 네. 그게 연결 인증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연결 인증. 네. 옛날에 지금 세대는 잘 모르는데 수표나 어음 뒤에 어떻게 했어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라고 이설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공개키에 주문한 사람, 배민, 로봇, 피자집, 네. 중국집 이렇게 네. 써나가고 네. 그 뒤에 IoT 도로까지 오면 문을 열어주게 되겠죠. 근데 이런 것이 그 외국의 인증들은 이렇게 하나씩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서 하나씩 계속 쌓아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국내 로봇 산업에서 이 얘기는 없어요. 근데 왜 이 얘기가 화두가 되었냐면 네. 지난 1월에 CES에서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 네.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메타버스가 됐든 현실이 됐든 뭔가를
음성으로 얘기를 하면 나 와인 필요해. 네. 커피 갖다 줘 하면 네. 메타버스에 쓰면 메타버스에 있던 사이버 로봇이 네. 현실의 로봇한테 연결이 되고 현실의 로봇이 와인 따라다 줘야 되잖아요. 실제 갖다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음. 여러 객체 간의 트러스트, 신뢰는 누가 만들어주죠?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가 인증서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메타버스 내에 있는 사이버 로봇이 됐든 TV가 됐든 가전제품도 역시 깔려 있어야 네. 현실의 내 진짜 TV와 메타버스 내의 내 넷플릭스 TV가 연동이 되겠죠. 지금 현재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네. 네. 아마존에 그 로봇이 하나 있었는데 걔가 그 실내 서빙용 로봇이고 시큐리티 네. 로봇이기도 해요. 누가 침입자가 있으면 알려주고 네. 자기한테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알람을 알려주고 네. 왜? 얼굴을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딱 사자마자 제품을 가져오면 제일 먼저 얼굴 등록부터 먼저 해요. 가족이 5명이면 5명, 최근에 방문한 게스트, 친구면 친구도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음성도 등록해서 그 사람 이외에는 말을 안 듣게 돼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국내 청소기 로봇이나 어떤 로봇에 내 음성이나 얼굴을 등록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저도 집에 지금 로봇 청소기 쓰는데 예, 뭐 얼굴 등록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다면 국내 스피커들도 역시 똑같아요. 국내 스피커들 진이나 KT 진이나 빅스비나 뭐 그 카카오의 클로버나 뭐 등등이 등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에 그런데 함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네. 그 몇 개는 연결을 해놨는데 네. 이걸 시큐리티로 연결을 한 게 아니라 트러스트로 연결한 게 아니라 그냥 프로토콜로만 연결을 해놔서 프로토콜로 연결. 자 오늘 5종의 걸 쓰고 있는데 앞으로 15개가 더 필요해요. 네. 새로 이사 간 집에 네. 15개를 샀더니 얘네가 호환이 안 돼. 나머지 15개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애플이 넘겨주는 거로 쉽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어떤 걸 사시겠어요? 많이 연결되는 거 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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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런 거를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시장은 상품성을 잊어버리면 금세 도태가 되는데 네. 그 상품성의 문제로 시장의 가치 문제로 네. 해외에 수출하는 문제로 이걸 바라보면 네. 지금 빨리 고쳐야 되는 문제죠. 그렇죠.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안 쓰겠네요. 국내 이 가전 제품들을. 현재는 네. 끼워 팔기라고 네. 해야 되는 뭔가를 하는데 같이 그런 거를 팔고 있는데 따로 IoT 요금제로 구입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마존에서 하는 이런 로봇들은 지금 다 보안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아예 예. 얼굴을 예. 인증하고 시작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 처음에 사자마자. 얼굴, 홍채, 지문, 아니요. 제스처 중에 얼굴하고 음성까지만 하는데 현재 예. 야, 얼굴하고 공시전 제품이 3개월 전에 나왔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애플은 옛날부터 스마트폰 할 때부터 애플은 자체 앱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등록하면 모든 애플 디바이스가 사실 다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별도 로그인이 없이. 그하고 사실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MS 같은 경우는 패스키 지금 있고, 애플도 애플키, 애플은 자체 앱 생태계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 MS하고 애플키는 서로 예. 그런 게 되나요? 제가 패스키를 네. 한 3, 4하고 예. 가령 구글, MS, 네. 애플을 하면 네. 애플이 한 10단계를 쌓았으면 네. 구글은 한 7단계, 아.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5단계 인증을 아마존은요? 했어요. 아마존은 그거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 가장 대표적인 거로 얘기를 드릴게요. 네. 애플은 네. 2014년 네. 아이폰 5에 지문을 달 때부터 네. PKI 인증서를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애플의 모든 제품은 아이폰, 다 되잖아요. 스마트워치, 스피커 모든 서비스가 다 인증서로 맞습니다. 연결된 거를 맞습니다. 계속 쌓아져 왔는데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하면 네. 패스키를 올려놨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문으로 생성된 공개키와 얼굴로 생성된 공개키를 쓰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새로운 변형된 추가적인 공개키를 하나 더 만들어서 3대 OS 간 교환을 하겠다.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이폰은 가장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차 키를 스마트폰으로 열겠다. 근데 기존에 스마트 키라고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이 어떻게 됐었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랬어요. 그냥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애플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디지털 키라는 거를 인증서 기반으로 한다라고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아이폰이 당신의 아이폰이 진짜 아이폰임을 등록한 인증서와 네. BMW 샀으면 BMW를 샀다는 인증서가 합쳐져야 네가 차의 주인이니까 문을 열어주고 시동을 걸어주겠다. 네.
근데 그렇죠. 이걸 똑같은 거를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이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같은 방식인지 잘 의문이 갑니다. 근데 음. 내부를 살펴봤더니 똑같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현대차 임원이나 삼성 임원한테 물어보면 우리 건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지문만 대면 되는 거지 거기 인증서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인증 회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우리 인증서 쓰고 있어요. 음. 제 얘기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임원들조차 자기 내부 구조를 잘 모른다는 게 아까 질문하신 왜 국내 기업은 잘 모를까? 하나 더 얘기하면 지금 국내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율주행차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자율주행차가 또는 자율주행 로봇이 우리 집에 배달을 오는데 네. 그 자율주행차가 서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서로 인증서를 교환하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모든 자율주행차에도 인증서가 탑재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 얘기를 신문에 대문짝만에 광고하는 통신사업자들 임원한테 물어보면 그냥 자율주행차 되는 거 아닙니까? 즉 임원이나 경영진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나 사실 이해는 안 되고요. 다시 이제 잠깐 중간에 제가 조금 이해 못하는 게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예를 들면 아까 미국의 3대 OS사가 PKI, 애플 같은 PKI 인증에 패스키 인증에 추가적으로 3대 OS가 서로 공유하자는 추가 키가 지금 가는 동향이잖아요. 글로벌 기업들이 동향. 그럼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똑같이 패스키에 PKI 키에 패스키 그리고 이 3대 OS사하고 같이 또 대화를 예, 나눠서 하겠죠. 예. 거기다 추가 키 공유를 하자 이러면 삼성전자도 똑같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네. 근데 현재 구글 안드로이드에 의존하기 때문에 네. 그 위에 지금 얹어 있는 거지 독자적인 거를 지금 구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또 새로운 거를 하나 있어요. 예, 예. 제가 아이폰하고 구글 폰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똑같이 된다고 했죠? 네. 근데 제가 애플의 도로 키를 단 호텔은 애플 폰으로 열 수 있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다른 제품이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번에 애플이 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어떤 회사의 도록 제품이든 출입 키가 있는 거를 미리 호환성 있게 만들어서 애플 아이폰은 전 세계 앞으로 어딜 가든 사무실을 들어갈 수 있고 호텔을 들어갈 수 있다 발표했어요. 이 다사거 써도 된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 예, 말은 근데 다사거 그거 안에 써도 또 거기에도 인증서를 교환했어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인증서 계층이 하나 더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애플이라는 기업의 이 전체 이 스마트 이 디바이스의 그 생태계를 쓰려면 내가 만약에 어떤 기업의 대표예요. 그러면 찾아가서 나의 그 어떤 추가 키를 그 애플하고 공유하게 되면 나의 어떤 부품들이 그 애플 큰 생태계에 연결이 돼서 애플 애들이 내 거 인식하게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애플의 예. 생태계에 예. 전 세계 호텔들이 붙고 있고 예. 우리 거를 니네 그러니까요. 아이폰을 열게 하겠다. 그러니까요. 이 비슷한 일을 삼성도 하고 있어요. 네. 삼성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구글이 하는지 삼성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왜냐하면 그 애플이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앞으로 호텔이든 그 디즈니랜드든 어디든 갈 때 애플의 제품뿐만이 아니라 이기종 도록 제품들을 열 수 네. 있게 해주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그 국제 표준을 하나 써서 거기도 또 하나의 키가 들어가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것도 인증서예요. 그러면 에어앤비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공유 서비스잖아요. 그럼 전 세계 거쳐서 에어앤비 지금 공유가 다 되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내가 해외로 여행 갈 때는 거기 들어가서 제가 아파트 아니요. 임대하거나 애플이 네. 그 에어비앤비나 전 세계 네. 호텔들을 계속 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가가지고 애플 엔진에서 뭔가를 예약하면 거기서 네. 메토라고 들면 예. 그냥 스마트폰 누르시면 되지 본인이 뭘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뜻은 뭐냐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에 있는 이런 공유 업체들거나 한국의 이런 공유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려면 지금 애플이 하고 있는 거기에 참여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그 키를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예. 그쪽 제품에 그 애플의 인증서나 네. 서로 호환이 되는 인증서가 이제 앞으로 설치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시스템 관련이니까 개인은 몰라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직방의 사장이에요. 직방의 사장. 그러면 내가 하는 부동산들은 다 애플 하나 가지고 다 하게 하고 그렇죠. 싶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아, 되냐고요? 직방이 애플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네. 애플이 자기네 인증서를 주거나 직방이 그 한국의 인증서를 거기에 합쳐서 네. 시스템 간의 키 교환을 하고 나면 그 모든 시스템이 동시에 붙게 돼 있습니다. 아, 키 교환만 하면 된다. 네. 아, 근데 문제는 직방에 자체 키가 없을 때는 안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네. 이제 솔루션을 주겠죠. 애플 거의 인증서를 받아서 하거나 아, 너네들이 패스 인증서나 신한은행 인증서나 그런 걸 달라. 다 줘서 니네끼리 붙이던지. 그러니까 아마존이 네. 전 세계 20억대에 붙인 네. 비결은 네. 자신의 인증서만 쓰라고 강요한 게 아니라 남의 인증서를 호환하게 해주는 아, 그게 문을 개방한 거죠. 그럼 국내 기업들도 그 표준에 맞춰서 하면 되겠네요. 이게 PKI라는 네. 것이 예. 그냥 요 조그만 인증서나 키값 하나 나오는데 네. 서버가 한 60대 정도 들어가야 키값이 하나 나오는 정도로 정교한 암호 키거든요. PKI라는 게 예, 되게 어려운 개념이네요. 그렇죠. 근데 국내는 이미 네. 공인인증서, 사설인증서, 뭐 금융인증서 이렇게 써봤기 때문에 네. 그 제품을 확장 개발하면 금세 쫓아갈 수 있어요. 아, 근데 인증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니 수요가 있으면 우리도 돈 투자해서 한다. 삼성 인증서를 만들어주든 네. 그 네. LG 인증서를 만들어주겠는데 네. 요구사항이 없다. 그러면 이런 게 되네요. 제가 지금 들으면서 만약에 제가 창업을 준비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럼 제가 국내 기업들한테 PKI 인증서를 개발해주는 제가 뭐 어떤 업체를 개상을 해가지고 국내 기업들한테 그것만 해줘도 되겠네요. 특수한 용도의 메타버스 인증서, 아바타 인증서, 아바타 페이 인증서를 네. 하는 업체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국내에 있는 6대 인증기관의 거는 네. 어떻게 보면 20년 전에 개발한 거를 그대로 여태까지 그러니까요. 복사해서 썼기 때문에 네. 새로운 걸 만드는 그 새로운 창업을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들어보니까 국내는 이쪽 인재도 많지 않고 하는 데도 없고 하는 거 봐서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 공백이고 글로벌 시장을 하려면 한국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없다지고 이러면 내 같으면 이걸 전문 해주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외국에서는 지금 칩 메타버스 오피서라고 이거를 우리가 기존의 CIO, CSO, 뭐 CFO 하듯이 메타버스 전체를 이렇게 목걸이로 묶기 위한 최고 지휘자,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사람이 임명되고 그거 있는데 CDO라고 하지 않나요? CMO. 그거 CMO라고 합니까? 예, 그래서 그 지금 얘기하는 그 M은 뭐예요? M은? 메타버스. 그 칩 M이 메타버스 오피서라는 게 오케이. 지금 그 오케이. 링크드인 뒤져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오피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은 이거를 각각의 많은 요소를 네. 다 나눠서 독립된 섬첨으로 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이게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묶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이 글로벌 이런 흐름을 쫓아가려면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기업 내 CMO, M은 메타버스 이런 분을 예, 그래서 그 기존에 우리가 네. CSO라는 물리적인 보안을 하고 있다가 그렇죠. 우리가 칩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네. 오피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정보 보안, 사이버 보안하는 사람을 따로 임명하기 시작한 게 한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얘기는 국내에 칩 메타버스 오피서, 칩 메타버스 페이먼트 오피서 뭐 등등의 각 분야마다 이거 분할을 하기 시작해야 그 사람이 자기 조직을 연결할 텐데 지금은 그냥 신문에 보도자료 한두 번 내는 정도의 메타버스로만 전부 만들고 있으니 갑갑한 거죠. 사실 저는 모든 시장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대학들이나 국내 교육기관에서 하루빨리 이 CMO 양성 관련 또 엔지니어 양성 이런 게 되게 시급해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기존의 그 어떤 네. 지금은 국내는 어떻게 하냐면 블록체인 팀 따로, 로봇 따로, AI 따로, 다 분리되네요. 메타버스 팀 따로 이렇게 분리되고 있으니 네. 서로 견제와 균형이 있으니까 서로 협조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장 급한 건 일단 기업 내 부서부터 통합을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CMO라는 이런 위치로 방향을 끌게 가게 하고 그리고 사실 듣고 보니까 오히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잠재력이 있다. 예. 왜냐면 모든 개인이 저도 사실 한국 와가지고 인증서를 너무 많이 써서 막 사실은 좀 곤혹스러울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경험이 오히려 미래 준비하면서 훨씬 더 인적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수표 개념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면 쉽게 그렇죠. 해결할 수가 한국 있다. 사람만이 알고 있는 개념인데 네. 이걸 개발할 때 적용하면 굉장히 쉽게 그 개념을 그렇게 예. 적용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없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해야 되고 누군가가 한 사람은 그만한 부를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분들이
어떤 개념을 갖고 창업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또 기회가 크기 때문에 3부를 집중적으로 제가 최 교수님과 많이 해법을 드릴 테니까요. 기대하시고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